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어서 실제계로 이전이 되고 구멍처럼 어떤 주체의 삶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망상증도 생기고 분열증도 생기고 히스테리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원초적으로 거세된 쾌락이 죽음 충동으로 나타나고 강박 증세나 망상, 신경증에 이제 설정이 된다. 그래서 이걸 나의 의식에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실제계는 칸트의 물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이 증세를 통해서 포착한다. 그런 면에서 칸트의 인식론과 헤겔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하이데거적인 어떤 그 영지주의적인 어두운 그 세계관 상징계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끼워서 이 자신의 그 정신 분석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기발하고 탁월한 부분도 있지만 평생 하이데거를 읽은 사람들 또는 평생 뭐 칸트를 읽은 사람들 헤겔을 읽은 사람들 이쪽에서는 반응들이 별로 이렇게 곱지가 않죠. 그래서 락강의 분석가의 담화의 핵심은 이 원초적인 거세 쾌락을 찾아서 즐겨라. 뭐 이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마음대로 어떤 그 마르키스트 사데처럼 그냥 막 그 세디즘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제임스 조이스의 그 율리시즈에 보면 그 주인공 두 사람이 서로 아버지 아들처럼 서로 인정하고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화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이 주의상스의 윤리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까지가 뭐 락강의 이른바 그 프로이드적인 내용을 담고 언어학 쪽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정신 분석인데 그러나 뭐 여전히 또 현상학 쪽에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머릴로 퐁티는 상당히 락강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러나 이제 결론에서는 확 달라지는데 퐁티는 그 유아 게슈탈트 사이칼러지 교수였죠. 현상학하고. 그리고 이 호르카이머 비판 이론 쪽에서 호르카이머가 이 코넬리우스 게슈탈트 사이칼러지를 전문으로 공부했어요. 초기에 그 에릭 프롬 이 프로이드적인 정신분석학 접합이 되어서 처음부터 비판 이론은 정신분석,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이론을 가지고 파시즘을 분석하기도 하고 권위사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뭐 이런 전통이 이제 마르쿠제가 그 에로스와 문명에서 뭐 아주 60년대에 중요한 그 기여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마르쿠제는 에릭 프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에릭 프롬은 프로이드가 너무 이거 이론적으로 엉망이다. 너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니오 프로이디안주의 쪽으로 빠지고 여기서 또 뭐 융의 어떤 무의식 원형 이런 것들도 좀 수용도 하고 그래서 니오 프로이디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신프로이드주의가 아니라 마르쿠제는 이 프로이드를 가지고 이것이 갖고 있는 내용을 이제 헤겔, 마르크스, 니체 이런 쪽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보충을 해나가죠. 뭐 니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뭐 헤겔이야 마르쿠제는 원래 헤겔 뭐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락강의 전통에서 나오는 지적하고 마르쿠제가 언제든지 비판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이 한두 마디 하고 비판하고 넘어가 버리지 이 에로스와 문명을 꼼꼼하게 전혀 검토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뭐 다음 기회에 지적이 또 좋은 하나의 아, 대화의 챕터를 열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퐁티는 좀 다릅니다. 퐁티는 이제 해겔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인데 락강의 거울 단계를 해겔의 소외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거울 단계에서 어떤 오인, 메코네상스라고 하는 이런 오인, 오류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락강이 보지 못한 건 이 유아의 게슈탈트 몸이 유기체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른바 이제 의미 설정의 변증법, 앵스티티스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미 설정의 변증법, 억압이 있지만 그걸 보존하면서 몸이 발전하면서 극복이 되고 또 의미로 새롭게 변형이 된다. 또 여기에 뇌의 발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유아가 자라면서 환경하고의 몸을 가지고 또는 대화와 진정한 소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간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프로이드처럼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다시 말하면 이분화시키는 게 이 유아기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오이디푸스적인, 엄마 아빠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처럼 어떤 생물학주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도입하는 그런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다. 이 게슈탈트 사이콜로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현상학적으로 다 극복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아의 행동에는 신체의 지향성이 있다. 뭐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향성이죠. 어떤 대상을 지향한다. 내 신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지향하잖아요. 나와 내가 몸으로 만들면서 유아가 엄마의 몸과 몸을 만나면서 경험의 필드들이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의미들이 이제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락강이나 프로이드처럼 무의식의 억압이 인과율적으로 아이의 인생, 미래까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자동 인형, 자동기계 인형, 뭐 오토마톤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뭐 우리 지잭은 미국에서 강연할 때마다 하는 말이 나는 오토마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토마톤이 저렇게 말도 많고 똑똑한지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레이비 스트로스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야생의 사고 이걸 통해서 락강에게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지만 동시에 사르트르에게는 굉장한 그 논쟁, 아마 이 논쟁 이후에 이제 사르트르는 거의 뭐 그 실존주의는 프랑스에서 이제 사라질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르트르를 무시하기도 어렵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야생의 사고는 레비스트로스가 머리로 뽕티에게 헌사했어요. 둘이서 굉장히 가깝게 그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퐁티의 굉장한 그 기여도가 있죠. 이 문화인류학, 소시르의 기호학을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이제 접합시켜 나가는가. 참 그런 면에서는 또 퐁티가 갖고 있는 탁월한 기여도가 있죠. 원래 사르트르가 먼저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서 이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인류학을 상당히 많이 비판했어요. 야생의 사고라고 하는 게 그건 무슨 뭐 사고냐 그게 야만인들이 무슨 뭐 이성을 가지고 변증법적 이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야생의 사고에서 스트로우스는 이 사르트르는 전형적인 유럽 중심주의 이런 식민주의 전통의 실존주의는 어쩔 수 없다. 객관이라고 하는 세계가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야생인의 논리적 사고와 지생은 너 사르트르 너 지성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뭐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 사미르 아민의 유럽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거의 뭐 이 어떤 이 사르트르는 스탈린주의자였잖아요. 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유럽 중심적인 실존주의는 뭐 완전히 그냥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스트 콜로니얼의 문해 비평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사르트르랄지 뭐 데리다랄지 좀 많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역사 사회학이나 경제 사회학 쪽에서는 뭐 거의 사미라 아민의 그런 아주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혹독한 그 비판 때문에 그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 그런 면에서 머릴로 퐁티와 레비 스트로우스는 오히려 사미라 아민 쪽으로 이렇게 사회학이나 역사학이나 또는 뭐 경제학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연결이 됩니다.
재미있는 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10절이죠. 10절에서 원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자기의 현 존재는 이 고급스러운 유럽의 문화의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시 문화는 어렵다. 이런 원시 문화에서 나타나는 명명법이랄지 뭐 이름을 부여하고 뭐 어떤 분류를 한달지 테이블에다가 또는 뭐 타입들 나타나는 유형은 이건 뭐 어떤 현실적인 이해를 보장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죠. 아마 여기 이제 영향을 사르트르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머리로 퐁티는 오히려 레비 스트로스 쪽으로 이제 서고,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이 과도한 유럽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특히 또 사르트르가 갖고 있는 과도한 스탈린주의 지지, 거기에 나타났던 비도덕성들, 뭐 자료들을 막 이제 숨기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결별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퐁티는 몸과 주체 현상학을 통해서 하이데거의 실존 범주 이전에 원초적인 체험이랄지 의미 구성은 몸으로부터 온다. 유아의 몸으로부터도 오고 우리 성인들의 몸으로부터도 오고 이것은 그대로 야생인들의 몸의 체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락강과 프로이드의 제한점을 이제 비판합니다. 락강의 아주 유명한 명제, 나는 사유하지 않은 곳에서 존재한다. 뭐 하이데거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저거 하이데거 패러디다 이렇게 말해요. 실존론적인 분석 또는 현존재의 어떤 선험적 존재론이 없는 곳에 나는 존재하잖아요. 이게 흔히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론을 온톨로기슈한 부분하고 존재적인 일상의 세계에서 주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온티슈한 부분이죠.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말을 이제 이 락강이 나는 사유하지 않은 곳에서 존재한다. 모르겠어요. 락강 전문가들은 뭐 아니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제가 아는 하이데거 뭐 평생을 하이데거 읽은 우리 미국 친구는 웃어요. 저거 뭐 락강은 저건 하이데거 패러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락강 전문가도 아니고 하이데거에 많이 읽었지만 주로 사회학 쪽에서 읽었기 때문에 뭐 아렌트나 한스 요나스 이런 전통에서 읽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니체 쪽에 많은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지 하이데거는 별 뭐 사회학에서는 크게 뭐 의미가 없어요. 뭐 다른 뭐 분야도 있을 수 있겠죠. 레비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야생인은 사회관계에서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다. 교환과 의미를 통해서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곰에게서 왔다. 사람에게 만났을 때 야생인이 나 곰에서 왔어. 그 말은 나는 곰부족에 속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구체적이며 메타포리컬하게 언어로 소통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본 분은 이른바 이 폴리꼬가 주체가 없는 칸트주의다라고 이 레비 스트로스를 비판했지만 리케르가 잘못 본 거죠. 오히려 문화인류학 쪽에서 클리포드 거츠 같은 경우는 이 야생의 문화를 분석하면서 소통 자체가 메타포리칼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야생인들의 이 언어에서 나타난다. 그걸 이제 분석해냅니다. 우리가 문화인류학의 연구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뭐 직접 현장에서 필드워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개념이랄지 실존 개념이랄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하죠. 레비스트로스의 인식론은 루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불평등 기원론이랄지 언어의 기원론에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 안에서 만인과 마인의 투쟁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다. 유럽 중심주의의 가장 빗장을 걸고 비판했던 사람이 이 루소고 칸트의 인식론이 또 루소 쪽에서 오면서 칸트 역시 가장 강력하게 당대 식민주의, 식민지배를 비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레비스트로스는 루소, 칸트, 그리고 한편에서 마르크스의 교환 개념을 갖다 놓고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이 존재론이나 실존주의에 아주 강력한 대입을 하죠. 뭐 리케르가 상당히 레비스트로스를 비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조주의와 해석학 논쟁으로 발전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클리포드 거츠는 뒤르겜과 막스 베버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고 후설 쪽에 서 있는 사람인데 리케르가 지금 무리하게 비판한다. 물론 이제 클리포드 거츠는 리케르를 상당히 높게 보기도 하지만 이 필드웍에서 나타나는 경험 부족 때문에 이런 어떤 실존주의나 해석학자들하고는 문화인류학은 서로 이제 입장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르게르의 공격에도 의미는 있어요. 시브리적인 기독교 시브리적인 상징주의. 뭐 이거는 토템하고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건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토라 전통의 그 상징주의가 토템 문화에 번역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치고 나갔는데 그래도 이 르케르는 또 머리로 풍태기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뭐 마지막 천상학자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죠. 뭐 퐁티의 인식론은 이런 걸 겁니다. 나는 몸 주체를 통해서 더 잘 사유한다. 또 그렇게 존재하고 몸의 게슈탈트는 이 타인들의 환경세계 그리고 부모들의 어떤 문화적인 하비투스 이 하비투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미 부모님들은 그 전 세대의 문화적인 하비투스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문화적 침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성향이나 뭐 생각이나 어떤 입맛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 문화적인 침전도에 따라서 나의 하비투스가 다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제 후설 개념이죠. 이 자신의 잠재태를 성장 과정에서 언제든지 현실화해 나갈 수 있다. 뭐 완벽하게 현실화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언어는 원래 소시르에게는 디아크리티컬한 건데 시니피앙이 연쇄가 되고 어떤 사슬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 안에 묶여지는 게 아니다. 락강처럼 소시르에게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관계에서 다름과 차이로 표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하는 트리는 3이라고 하는 숫자 3하고 다루고 밀어내면서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다름과 차이를 표현하는 능력이 파롤의 말하는 사람의 주체의 분별 능력에 담겨져 있는 거다. 이 부분은 원래 소시르의 생각인데 충분히 발전 못 시켰죠, 소시르가. 이거를 이제 퐁티가 이제 소시르를 의미론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프로이드와 락강이 말하는 과거의 원초적인 것의 억압이나 오브젝티트 안은 이 결정적으로 토템의 삶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뭐 이 부분은 뭐 맨 처음에 이제 프로이드의 그 토템과 타부가 이건 허구다. 이제 비판했던 사람이 말리노프스키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뒤르겜의 토템사 이야기죠. 뭐 뒤르겜이 아주 토템 연구에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건 다 픽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심하게 비판당하죠. 그리고 뭐 오늘날 이런 전통에서 그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을 하는 사람들은 낙강을 좀 비꼬기도 합니다. 토템에는 거울이 없어. 토템 사회에는 거울이 없다. 뭐 너 프랑스 부르주아 뭐 어떤 경쟁, 불안, 뭐 이런 현존재에서 배려나 염려를 하는 그리고 죽음을 향한 충동에 서 있는 어떤 현존재, 정신분열적인 정신증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프랑스 부르주아에게나 그런 게 맞지. 이게 무슨 토템 사회 거울이 없는 단계에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문화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경우는 이것이 만약에 무의식의 토템 사회라면 문명화된 현존재나 엔지니어 이런 유형과는 다르다. 이런 주어진 허다한 자료들을 사용하는 이른바 장인, 브리콜라지라고 그러죠. 이 장인들의 실천. 그 아버지의 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교환 관계와 상징 가치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르크스 경제와 교환 가치, 상징적인 의미들이 중요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그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존재론이 좀 잘못됐다, 사르트르가. 특히 친족 구조는 보편 구조와 규칙을 갖는다. 이 소시르의 랑그처럼 친족 구조 자체가 보편적인 구조이고 어느 세계에서나 다 친족 구조는 있잖아요. 규칙으로 작용하잖아요. 토템뿐만 아니라 오늘 뭐 21세기 유럽의 잘 나가는 사회, 뭐 미국이라지 다 친척은 있죠. 그 여성의 교환의 기초가 되는데 이런 여성의 교환은 아버지의 법이 작동되는 게 아니다. 이 메타포와 환유는 예를 들어서 왕이 있다. 왕은 크라운. 이게 일종의 환유죠. 크라운 왕관을 통해서 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내 마음은 호숫가다. 이런 메타포초고 이게 다 관계에서 파악이 되지.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니라 토템이 갖고 있는 토템 사회가 갖고 있는 성과 속의 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속이 구분되면서 종교적 제의가 사회의 집단적인 어떤 컬렉티브 어떤 representation 표상 현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르트르적인 이런 부분 이제 특히 프로이드적인 락강적인 뭐 락강은 좀 다릅니다만은 좀 어려워진다. 클리포드 거츠가 자신의 그 문화 현상학에서 문화 해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이 듀르켐과 베버 그리고 레비 스트로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실천, 상징 체계, 종교 제의. 그러니까 문화는 어떤 시니피앙뿐만 아니라 사인을 다르게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상당히 풋설적이죠. 풋설은 생활세계를 이야기할 때 유럽의 생활세계, 아프리카 생활세계, 아시아 생활세계가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보편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는 유럽이 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생활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나 의미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사르트르처럼 또는 하이데거처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공동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지. 공감하는 윤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르트르처럼 어떤 타자는 뭐 지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없다. 재미있는 것은 퐁티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하고 많이 다릅니다. 뭐 흔히 퐁티를 마치 그 하이데거의 엄청난 영향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 버클리에 있는 그 하버드 드레이퍼 이 유명한 그 하이데거 제자입니다만은 뭐 이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훗설의 이념 2에서 상당히 중요한 훗설의 몸과 키네틱의 움직임이 사이버네틱스죠. 이 몸의 키네틱, 몸의 어떤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 신체를 작동하고 태도를 변경하면서 항상 새로운 의미들을 산출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의 키네틱 움직임을 통해서 타자의 신체와 만나고 내가 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금방 공감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하면 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하이데거에게는 몸의 부분은 별로 없죠. 물론 하이데거 역시 존재와 시간에서 보면 이념2를 주에서 다루어요. 주에서 말하지만 그 훗설의 몸 주체, 키네틱 움직임, 어떤 사이버네틱스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사유. 그래서 몸을 통해서 생생한 체험을 하고 이제 의미를 한다. 이런 부분은 싹 사라져 버리죠. 그냥 선험적인 실존론, 어떤 실존론적, 존재론적인 뭐 이런 쪽의 보편화가 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퐁티는 이제 원래 이제 훗설의 이념 2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나온 저작인데 그 벨기움 아키브의 훗설 아키브에 가서 이제 퐁티가 그 자료를 가져다 놓고 지각의 현상학을 썼는데 이미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1929년도 초반에 보면 벌써 그 주의 이념 2에 대한 그 언급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훗설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간략하게 주에서만 다루고 신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 현존자는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신체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빠지다가 보니까 만약에 하이데거가 그 부분을 발전시켰다면 오히려 사르트르하고는 달리
그렇게 레비 스트로우스 쪽하고 나름대로의 그 생에 대한 해석 이런 쪽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후기 하이데거에 보면 그 게피어테 벨트라 그래서 그 사방 세계라고 하는 게 나오죠. 거기 뭐 신들의 세계가 있고 뭐 자연의 세계가 있고 또 인간이 탈존이 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종의 그 신체를 가지고 둥글며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좀 더 그 제대로 좀 기술 비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발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1차 세계대전 독일인들의 어떤 불안한 현존재, 어떤 죽음을 향해 가는 그래서 어떤 현존재의 위대한 결돈을 통해서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런 실존론적인 보편주의는 이 야생의 사고에서 또는 퐁티의 이 몸 주체 현상학에서는 좀 이렇게 거절이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로 던져진 처음부터 소외된 어떤 영지주의 세계가 아니다. 유아의 출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동 인형 기계가 아니다. 의미 설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 불확정성의 원리, 이 퀀텀 피직이죠. 로젠스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불확정성 원리랄지 이런 퀀텀 이론이랄지 그 뭐 거의 자연과학적으로 가게 되면 뭐 하이데거는 거의 무식하잖아요. 그런 그 양자역학이 하이데거가 이해하는 정도가 데카르트 정도죠. 오늘날 데카르트 분석 가지고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토마스 쿤이랄지 뭐 다 시스템 사고로 바뀌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존재론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문화사회학이나 이쪽에는 이제 사르트르 또는 하이데거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토템에서 출생성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락강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법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억압으로 가져가는데 오히려 퐁티는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의 몸과 세상이 살로 접촉한다. 여기서부터 의미와 무의식의 세계가 동시에 출현한다.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아숨치어 카르니스라고 하죠. 육체의 수납이다. 이 부분 가장 심각하게 반성한 기독론이 칼바르트예요. 이런 육체의 수납 속에 보면 물질 세계에 대한 긍정이 나타나는데 이 성서적인 유물론을 퐁티는 무신론적인 의미론으로 발전시켰고 오히려 이쪽 칼바르트랄지 헬무트 골비처랄지 이쪽에서는 이 아슴지오 까르니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성서적 의미론을 사회의 유물론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퐁티는 상당히 공공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이제 퐁티는 뭐 무신론자지만 굉장히 많은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뭐 라칸과 프로이드가 갖고 있는 기여도 또 이에 대한 또 아주 강력한 비판에서부터 또 이론적인 비판, 또 사르트르, 하이데거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크게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해체한다 그래서 해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가 칸트 해체한다 그래서 칸트가 해체가 됩니까? 또 뭐 하이데거를 그렇게 뭐 비판하고 해체한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뭐 그렇게 쉽게 해체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사상가들을 좀 비교하고 이 부분은 좀 괜찮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유를 통해서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세계 속에서 나는 지식인으로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존자로서 내가 정치나 사회나 모든 분야 속에 이런 어떤 에로스적인 생애 원리를 채워주면서 사는 그런 공공지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러면 우리가 락강, 프로이드 또 다양하게 이 여기를 둘러싼 비판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쪽을 보면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뭐 정신분석이나 철학이나 또는 사회학의 좀 배경이 좀 약하신 분들은 제가 칼바르트가 사회학이나 철학, 이런 정신분석,
또는 종교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았나, 예, 동영상을 이제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를 같이 참조하면서 교차 텍스트로 좀 보시면 그 이해에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